이제 뭐 오방 있잖아요. 오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제도를 가지고 그 오방제라고 하는 어떤 행정구역을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대방이라고 하는 어떤 글자가 이게 저기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대방, 이 글자가 이제 용어를 사용되어 있는 그것이 뭔가를 어떤 위치 같은 거를 알렸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백제의 어떤 그 오방제와 관련돼서 어떤 이런 방자가 사용되지 않았느냐라는 설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역사 백제사전공자라든지 아니면 어, 백제사전공자가 이제 이런 걸 또 이제 책임을 맡고, 그래서 이제 여러 파트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어떤 전공자들이 같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벽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좀 전에 봤던 그런 이야기고요. 그 문자가 새겨진 네 가지 벽돌이 있는데, 대방, 바닥에 깔 벽돌, 바닥에 주로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게 무덤 밑쪽 바닥에. 근데 밑쪽 바닥에 전도를 들어보니까 옆에 대방이라 적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방금 봤던 거. 그러니까 중방, 또 중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벽에 올릴 때 이용된 벽돌이 중방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고, 이런 중방이라는 용어를 중방. 나름대로는 다 이제 그 어떤 계획 속에서 이렇게 글자를 적었는데, 근데 왜 저거를 이제 대방으로 했는지 중방으로 했는지, 뭐 그거는 또 그 당시에 또 잘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용어의 어떤 쓰임새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연구에 어떤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정에 들어갈 벽돌도 급사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급사, 급할 급자, 급할 급자에다가 이게 이제 하여금 사자거든요. 급할 급자에다가 하여금 사자인데, 이런 것들이 왜 천장에 들어갈 벽돌에다가 급사라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그 무덤 입구를 폐쇄하는데, 그러니까 무덤에 이제 시신을 넣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걸 이제 막을 거 아니에요. 무덤을 막을 때 사용했던 벽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글자가 이제 그 일사 임진연작. 그러니까 이거 끈을 읽을 때 이렇게 끊는 거죠. 임진년에 만들었다는 거죠. 임진년에 만든 무덤 입구 표시된 거고, 앞쪽 글자가 끼워져서 이게 이제 임진년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라는 글자를 가지고 추론해 볼 때 앞에는 와박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와박사 임진년작. 와박사가 뭐냐면 박사는 박사인데, 이거 백제에서는 그 장인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수공업 했던 어떤 장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수들, 집을 짓던 목수, 그 다음에 뭐 가구를 짜던 어떤 그 소목장, 아니면 이제 뭐 불상을 만드는 장인, 이런 장인들을 가지고 다 뭐냐면은 박사라 불렀어요. 박사라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박사학위의 박사하고 글자 같은 글자인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와박사라는 것은 기와를 전문적으로, 기와에 관한 한 스페셜리스트라는 거죠. 박사는 결국에는 스페셜리스트다, 전문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박사는 박사학위를 따려면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냉정하게 따져서는 그 요즘에 어떤 박사학위 따는 박사하고 여기 박사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와박사라는 용어는 결국에는 그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백제에서 그 기와를 굉장히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일본 기록에 보면 백제의 와박사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백제의 와 박사를 초청했다. 백제의 기와를 잘 만드는 사람을 초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자꾸했지만은 선생님이 이제 국립박물관에 있을 때, 연세가 선생님보다 이제 지금 거의 선생님보다 연세가 거의 한 20년 정도 위에 해당되는 20년 정도, 2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되는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학예연구사였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나왔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 박사 과정에 수료하거나 박사를 받거나, 선생님은 그 당시는 제일 어리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 학부를 마치고 바로 들어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석사 과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였고, 이제 다 선배들보다는 나이가 한 6, 7살 어렸으니까 제가 그런 건데, 근데 그때의 우리 학예연구사 중에서, 많지 않은 학예연구사 중에서 고등학교 출신 선생님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연구보다는 뭘 잘하셨냐면은 유물 포장을 굉장히 깔끔하게 유물 포장을 잘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유물 포장을 이제 우리도 들어가면 이제 그분한테 유물 포장 방법을 배우고 했는데, 저도 그런 훈련을 받고 그랬는데, 유물 포장에 대한 이분이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유물을 전문적으로 포장하는 어떤 그런 시기에 여기서 박사가 된 거죠. 여기 이런 박사죠, 지금. 학위를 박사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국립박물관에 유물이 유물을 항상 외국에 나갈 때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점검을 해서 포장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니까 힘들죠. 모든 유물을 본인이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래 됐는데, 외국에서도 이분이 어떤 유물 포장 능력을 굉장히 높이 사가지고 외국 유물이 우리나라에 대여해서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특별전을 하고 되돌아갈 때, 그때 조건 중에 하나가 그분이 유물 포장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그 라크마라고 하는 LA 카운티 뮤지엄이라고 하는 LA에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정년퇴임하고 이분을 스카우트 해 가려고 했는데 영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60 넘어가지고 미국 가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포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또 스페셜리스트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의 어떤 건데, 아마도 그런 거와 비슷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와 박사가 임진년에 만들었다라고 이제 만드는 거죠. 임진년. 이렇게 사자가 있고 위에 벽돌이 끼어져 나갔잖아요. 이제 이게 사자인지 위에 뭐 하나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와 박사 여기서 보면은 임자고요. 그래서 진자고 연작, 임진영자계로 되어 있는데, 한자 글자는 대단히 잘 쓰지는 않았어요. 대단히 잘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한자에 좀 그래도 많이, 체는 아주 수려한 것이진 않지만은 글자를 꽤 써봤던 어떤 그런 장인이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각으로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벽돌들은 주로 무덤 입구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자, 남조의 영향은 너무 복잡하니까, 하지만 남조의 무덤에서 사평일수의 예도 확인되고 있다. 여기 보면은 축제 방식 동안 남조와 비슷하다 이야기했잖아요. 좀 더 설명했죠. 남조의 무덤 벽돌을 쌓아 올릴 때 3장의 벽돌을 눕혀 쌓고 한 장을 세워 넣는 삼평일수인데, 무령왕릉은 사평일수다. 벽돌을 3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남도에서는 이거 3장도 있고 5장도 있고 4장도 있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은 연꽃을 장식한 벽돌로 터널 모양의 널방과, 이게 관을 놓는 데서, 이게 이렇게 중국 남조 영향을 받아 백제화된 무덤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령왕릉의 전체 구조와 부장품은 양나라 무덤의 것과
중국 남조죠. 그것과 매우 비슷하다. 그 다음에 복숭아 모양의 벽감하고 처음에 등잔을 놓기 위해서 위에 그을린 데 있었잖아요. 벽감하고 벽감이 이제 그 어떤 벽에 만들어진 감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철제 오수성과 백자잔 등은 백제 무덤과 무효왕릉에서 거의 시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양나라 남조의 양나라 무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석이 나왔어요. 지석. 좀 전에 내가 이게 땅기자 쓰기도 하고, 땅기자의 돌도 쓰기도 가끔 쓰지만은 주로 이 지자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쓰기 있는데, 두 장의 장방형 돌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누구의 무덤이라는 걸 알리는 그런 거죠. 가로 41.5cm, 세로 35cm, 두께 5cm.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령왕이 523년에 사망하자 3년상을 치르기 위해 2년 3개월간 감회장했다가 왕릉에 안치할 때 왕의 묘지와 간지도 매직원을 만들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게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같은 것은 뭐냐면 고구려 백제는 상을 치를 때 3년상을 치렀거든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장을 설치를 하고 3년 동안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이제 무덤 속에 집어넣는 그런 것이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는 같은 거예요. 근데 신라는 틀려요. 신라는 1년상을 치렀어요. 1년상. 만약에 올해 지금 4월 13일을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4월 13일에 장례를 치러요. 그게 신라의 장례법이고 고구려 백제는 3년상을 치르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 후 526년에 왕비가 죽자 3년상을 치렀는데 529년에 안치할 때 매직원을 상하로 뒤집어서 뒤편에 왕비의 묘지를 지었다. 이 매직원이 뭐냐면은 간지도는 빼고 왕의 묘지는 이게 무령왕릉의 무덤이라는 걸 알리는 어떤 기록이고 매직원은 어떤 거냐면 매직원은 이게 왕이 이제 이 땅을 자기가 이제 무덤을 사용하기 위해서 땅을 자기가 이제 그 공간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백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백제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다 국토가 다 이제 백제 왕의 땅이긴 하지만 땅 속에 주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관념 속에서 누가 땅에 있는 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것이라고 소유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 땅에 있는 신들한테 그 땅을 내가 좀 사겠다고 하면서 의식을 치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샀다는 땅에 있는 신들한테 샀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거를 이제 또 이렇게 돌에 새긴 거죠.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매직원의 매매할 매자에다가 땅지자 그 다음에 소위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두루마리 군자를 썼는데 하여튼 그 땅을 샀다는 증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땅을 샀으니까 이 땅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속에 들어가는데 땅 속에 있는 잡신들이 여기에 얼씬거리지 말라. 왜냐하면 이건 내가 샀던 땅이니까 그거를 증명하는 그런 어떤 그 표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당시에 백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비록 살아있을 때는 왕이고 전국토가 왕의 소유였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는 땅에 있는 그 어떤 그 토신, 땅신에 대해서 그 의식을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석이 삼국시대 왕릉중 피장자의 무덤에 이제 무덤 장사 치러진 사람의 신월이 아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다. 지석 두 장이 고분 축도 연결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왕릉 출토 유물은 삼국시대 고고학 연구 및 특히 편년 연구의 기준 자료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왕의 어떤 그 기록에 나왔어요. 언제 죽어가지고 여기 보면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연 62세에 죽었네요. 62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무령왕이 62세에 죽어가지고 이렇게 쭉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내용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이 구멍에 대해서도 왜 하필 이렇게 돌판에다가 새겼는데 왕이 기록에 대한 어떤 돌판을 새겼는데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돌을 사용했느냐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구멍은 또 왕의 어떤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는데 그건
중국 무덤을 보면은 이거 쉽게 알 수 있어요. 중국 무덤은 중국에서는 이런 어떤 그 지석 있잖아요. 이게 지석이잖아요. 이 왕의 무덤이란 누구의 무덤을 알리는 지석이 있는데 중국의 지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근데 이게 엄청나게 커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뭐 뭐 1m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이 지석이 두께도 엄청나고요. 그럼 이걸 들으려면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의 무덤은 무덤 봉분이 있어서 무덤 발굴해 보면 무덤이 이렇게 깊어요. 엄청 깊어요. 이렇게. 사람의 크기가 한 요만해요. 우리가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 근데 이게 지석을 어떤 사람이 관을 넣고 나서 이 지석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석을 넣는데 이걸 어떻게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이 구멍을 뚫은 거죠. 구멍을 지석에다가 이렇게 여기 지석이 이렇게 중국의 지석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은 이렇게 구멍을 뚫은 거죠.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에 끈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 끈을 이렇게 끈을 연결해 가지고 양쪽에서 이런 사람이 이 끈을 붙잡고서 이렇게 그 밑으로 내리게 된 거죠. 그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이 거대한 지석을 무덤 속에 넣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구멍을 뚫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중국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게 구멍이 왜 뚫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뚫더라. 구멍을 뚫더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뚫고 있었다. 우리도 뚫자 해서 뚫은 것이 이게 뚫은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상상을 초월한 그런 어떤 해석이 지나친 해석이 고각 쪽에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중국 지석을 보면은 이거 왜 구멍을 뚫는 용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끈을 끼우기 위한 구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단순한 구멍인데 이거 사이즈 크지도 않잖아요. 작은데도 중국 보니까 중국 지석에는 다 구멍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구멍 뚫자 해서만 구멍 뚫어 놓은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죠.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께서 나이 62세가 되는 계면년 523년 5월 7일에 돌아가셨다. 5월 25일, 525년 8월 12일에 대묘에 모시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간지도 이게 식간 12지를 세변에 향하여 새기고 서쪽을 가리키는 부분에 이런 명문이 적혀 있어요. 이런 것도 나왔고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무덤을 쓸 때 그런 방향 같은 걸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석에 새겨진 매주견의 내용, 그러니까 땅을 토신에게 샀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돈 1만 매 이상 1건, 을사년 525년 8월 12일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이 백제 사마왕이 바로 무령왕이거든요. 살아있을 때 사마왕이라고 불렀던 거죠.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불렀는데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이걸 누가 이 명칭을 내렸냐면은 중국의 양나라 황제가 백제 왕한테 내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상기 금액으로 토앙, 토백, 토부모, 천상천하의 2천석의 여러 관리에게 문의하여 남서 방향의 토지를 매입하여 농묘를 만들었기에 문서를 작성하여 증명을 삼으니 율령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샀다 이거야. 토앙이 아니고 토왕 같은데 토왕하고 토백하고 땅의 우두머리란 뜻이죠. 토부모, 땅의 부모 이런 존재들한테 내가 땅을 샀다고 그런 의식을 치른 거죠. 그러면 그 증명을 이렇게 무덤 속에 같이 넣어놓는 거죠. 철제 5수준이 나왔는데 지석의 매직원인은 이 돈으로 토지신에게 틀을 산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토지신에게 무덤틀을 사기 위해 실제 유통되는 돈을 무덤 안에 넣는 것은 중국 남조에서 유행하였던 풍습으로 도교 사상이 가미된 것이다. 철제 5수전, 양나라 무제 때 만든 것으로 523년 무령왕의 사망에 즈음하여 양나라로부터 백제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철제 5수전이 나왔는데 이렇게 철제 5수전 꾸러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상평통보 같이 생긴 거죠. 이렇게 이 꾸러미가 나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묘수, 지난번에 진묘수 입구 중앙에 밖을 향하여 놓여 있었다. 입을 벌렸고 뭉툭한 입을 벌렸고 코는 크나 콧구멍은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제나무 가지 모양의 뿔이 패여진 호맥고 펴 있다. 그리고
네 다리는 짧고 발톱도 똑똑하지 않다 돼 있는데 요렇게 생긴 요거 요렇게 철제로 돼 있는 거 요거 꼽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얘가 지금 이제 그 무령왕릉의 어떤 그 시신을 지키는 거죠. 지키는 동물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동물을 앞에다가 무덤 입구에 배치를 해가지고 무덤을 지키는 얘는 지금까지 발견된 데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백제의 무덤에서는 발견됐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도굴이 돼가지고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무령왕릉은 우연한 기회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는 거죠. 출토 당시부터 오른쪽 뒷다리는 파손되어 있었다는 거죠. 진묘수의 형태는 대지 형태인데 남경 지역의 남전 무덤에서 발견된 대지와 악어 모양의 진묘수를 합성하면 무령왕릉의 진묘수와 비슷해질 것. 그리고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뒷다리가 부서진 것 또한 남전 무덤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풍습이다. 귀귀한 신령스러운 짐승을 표현한 공상적인 동물을 무덤 안이나 앞에 놓아서 악기를 쫓아 죽은 사람을 수호한다는 중국의 묘장 풍습이다. 형태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 중국의 진묘수 신선상상과 관련이 있다. 자, 이렇게 지난번에 보여줬죠. 그렇죠? 이거 악어잖아요. 악어. 악어 머리인데 이건 돼지같이 생겼고요. 이렇게 이건 돼지죠. 그렇죠? 이거는 하마같이 생겼죠. 하마같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남조에서 이거는 중국 남조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 남조. 이거 이제 왕과 왕비의 이제 그 모자가 나오는데 관이 나왔어요. 관이 나오는데 자 이게 목관의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한 장식성이다. 모두 두께 5cm 두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핵심적인 이 구조는 뭐 복잡하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나무가 금송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금송. 금송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금송. 근데 금송은 이 나무는 이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소나무과에 속하는 어떤 그 소나무의 한 종류인데 이걸 이제 금송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금송. 근데 당시 백제에서는 금송이 서식하지 않았거든요. 백제에서는 금송이 서식하지 않고 일본에서 서식했어요. 일본에서.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거 나무 재질은 어디서 왔느냐? 일본에서 가져온 거죠. 일본에서 가져온 거죠. 무령왕릉의 죽음을 3년상을 치르면서 그 3년 사이에 일본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가져온 거죠. 배에 실어서 가져왔는데 다시 말해서 무령왕릉의 이유 굉장히 국제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여기잖아요. 일본 얘기 있잖아요.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나무를 가져왔고 여기에 무덤 구조는 여기서 가져온 거죠. 양나라에서. 그래서 무덤 구조는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 안에 있는 시신을 넣으려고 했던 관의 어떤 그 관을 사용했던 재질 있잖아요. 이 금송은 일본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당시에 양나라와 백제와의 어떤 교류 관계를 굉장히 어떤 민감했던 그러니까 친밀했던 교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 금성, 원래 좀 전에 봤던 거는 이제 좀 전에 봤던 관은 복원된 관이고 실제 관은 이렇게 이제 관 형태는 이렇게 남아 있죠. 이렇게 관 장식을 했던 어떤 꽃 문양들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못의 모습이고. 못 예쁘죠. 그렇죠? 못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관 장식이 있고. 이건 이제 이 고리가 있잖아요. 왜 고리가 있겠어요? 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신의 관을 손으로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고리에다가 아마도 이제 광목천을 이렇게 끼워 가지고 그거를 요즘도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운관할 때 관을 이렇게 운관할 때 보면은 옆에 광목천으로 이렇게 천을 잡고 운관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이 고리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금속을 통나무 자체를 들여온 것이 아니라 약간 가공 처리를 거쳐서 백기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생전에 미리 관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고요. 왕과 관련된 유물이 있는데 관장식이 있어요. 관장식 머리에 쓰는 거. 머리에 쓰는 거 있는데 높이가 30.7cm, 너비 14cm. 보면 이렇게 관장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관장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이렇게 보면은 아마도 이거를 그 저기죠 잠깐만요. 이게 이제 뭐 저기 관장식을 뭐 앞뒤로 이렇게 꼽지는 않았을 거고 옆으로 꼽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런 형태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장식의 표현은 뭐 이렇게 당시에 어떤 가장 그 저기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그 저기죠 꽃나무 이런 것을 이렇게 했고 꼽았다고 할 수 있고 어디다가 이제 이 저 머리띠가 있었고 머리띠가 이래 있고 머리띠 사이에 이렇게 이제 꼽았을겠죠. 이거를 꼽았을 텐데 꼽았던 흔적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요 부분 요 부분이죠. 이렇게 요 부분 요 밑에 부분이 좀 하얗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하얗잖아요. 요 부분까지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삽입된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화려한 꽃 장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장식이 있고. 그 구당서라는 중국 사서에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은 검은 천으로 된 관에 금꽃을 장식하고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으로 보아 왕릉 출토 관식은 그러니까 이 저기 저 관을 장식했던 지금 문양은 왕이 평소 사용했던 비단 모자의 좌우 혹은 전후에 꽂았던 장식품으로 생각된다. 그 아래에 달린 자루를 구부린 후에 태에 달았으며 그 흔적인 목구멍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뒷꽂이가 있는데 이거 뒷꽂이는 이 뒷꽂이 이렇게 머리 뒤에 이렇게 꼽는 거요. 자, 이게 길이가 18.4cm, 날개를 펴고 나는 새의 모습과 유사하다. 자, 이게 보면은 뒷꽂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뒷꽂이가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을 이제 머리에 꼽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했던 거죠. 이렇게 여기에 또 문양이 새겼고 이런 식으로 또 문양을 해서 머리 뒤에 꼽았던 그런 거죠. 장식을 많이 했던 거죠. 생각보다. 그 귀고리가 있어요. 귀고리. 그 다음에 귀고리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귀고리가 있어요. 이런 귀고리가. 이 하트형 모양을 하고 있고 당시에 어떻게 하트 모양을 벌써 이렇게 했는지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떤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장신구에 나는 실제로 표현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가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이게 이제 뭐 아기 태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산, 풍요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표현을.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를 놓고 이렇게 아기를 생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석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많은 자료가 이제 공유가 되면서 이게 그게 아니다. 이게 사람의 어린아이의 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새불이 있죠. 새가 이렇게 있잖아요. 새가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요. 새가 이렇게 새부리가 이래 있는 거예요. 새부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요 새부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새부리를 하는데 재밌는 것이 신라 왕관에도 이게 많거든요. 요런 이게 이제 곡옥이라고 불러요. 곡옥이라는 것은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옥은 옥인데 굽어 있는 옥이라는 거죠. 이게 굽어 있잖아요. 이렇게 굽을 곡자. 이걸 고곡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굽을 곡자에다가 어, 오곡자를 쓰는 거죠. 굽은 옥이다. 그래서 이게 형태를 이야기해서 재질과 형태를 얘기해서 굽은 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신라 왕관에 이제 이런 어떤 고곡이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걸 원료를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완전히 세 부리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표현됐는데 이게 어디였냐면은 인도가 이래 있잖아요. 인도라는 나라가 이래 있잖아요. 인도가 있고 인도에 파키스탄이 있죠. 그렇죠? 파키스탄이 우즈베키스탄이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 위에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허위에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그렇지. 여기에 이쪽에 있는 문화에 보면은 나무에다가 왕의 왕관에 나무가 여기 있고 나무에다가 새가 표현되어 있어요. 새가. 완전한 새가 표현되어 있다가 우리나라 요리 있고 이게 이제 세계 지도잖아요. 이렇게. 이게 세계 지도잖아요. 지금 인도가 한 이쯤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인도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새가 한 마리 있다가 여기는 새가 전체가 있어요. 새가 전체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새가 전체가 나무에 이렇게 잘려 있었어. 근데 여기 좀 보니까 새의 대가리 부분만이에요. 대가리 부분. 새 대가리 부분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가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새의 뿌리만 표현되는 형태가 똑같이 요게 다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데 이렇게 생긴 어떤 장식 위에다가 이런 어떤 새 머리하고 뿌리가 표현되거나 새가 전체로 표현되거나 이렇게 와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영향을 줘서 이렇게 새 뿌리가 온 거죠. 다시 말해서 새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하늘로 왔다 갔다 해주는 어떤 영매의 역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영혼을 물고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는 어떤 신성한 동물이잖아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왕밖에 없잖아요. 그 왕의 머리에다가 저렇게 하는데, 그 신라에서도 이게 이제 신라까지 왔을 때 이렇게 부리 형태로 바뀌게 된 거죠. 요거만 남은 거죠. 여기서 따라 올라가면은 이쪽에 중아시아 쪽에 가게 되면은 새 머리하고 새 부리가 있고, 좀 더 가면은 이게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새 전체가 이렇게 표현되는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어떤 그 정보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글로벌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나오니까 그전에 해석이 다 틀려버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백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원류를 따라 올라가면 결국에는 여기에 아프가니스탄 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아니면 키르기스탄 이런 어떤 스탄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부터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허리띠 장식이 발견됐어요. 허리띠 장식. 이런 장식이 발견됐어요.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건 사실은 북방민족의 특징이죠. 북방민족들이 주렁주렁 달고 다니죠. 달고 다니는데 그런 것도 좀 전에 이것도 같이 새 부리하고 같이 넘어온 그런 요소 중에 아니겠느냐. 신라에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어떤 이 밑에 이 부분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요 부분이 지금 그리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림을 그려놨더니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 용이 있고요. 여기 봉황이 있어요. 봉황. 용하고 봉황이 새겨져 있죠. 용하고 봉황은 뭘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해. 용과 봉황을 요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자. 용하고 봉황이 왜 한계를 상징하느냐. 이게 이제 용이에요. 용. 이게 이제 봉황이에요. 이 동물은 자 하늘이 있어요. 하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왕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돼 있는데 하늘한테 이제 왕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인간을 다스릴 때 딜레마에 빠지면은 하늘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늘한테 막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를 올려보내느냐 하면은 용을 올려보낸다고. 용을.
용을 부려가지고 용을 올려 보낸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용을 하늘을 올려 보내가지고 하늘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남국을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용은 왕의 전령이잖아요. 전령인데 그 하늘에 이제 그게 이제 하늘을 다스리는 거는 누구냐면은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고요.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늘이 이제 또 이제 이 왕한테 명령을 해줘요. 명령을 내릴 때는 누구를 통해서 명령을 해요? 같은 용한테 명령을 내려서 그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봉황을 내려보내요. 봉황새를 내려보내요. 봉황새를 내려보내가지고 하늘의 답안을 하늘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왕한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황이 내려올 때 어디에 앉느냐면 주로 봉황은 이 큰 새가 아무 나무에나 앉지는 않아요. 이 봉황이 앉는 나무는 오동나무에만 앉아요. 오동나무에만 앉거든요. 오동나무라는 나무 위에만 이렇게 앉는 게 이제 봉황이 오동나무 위에다가 봉황이라는 새가 한 마리 앉는 거죠. 이렇게 앉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유물 중에서 용이나 봉황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유물들이 있잖아요. 그 유물들은 다 왕하고 관련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자의 역할을 하거나 하늘의 어떤 사신의 역할을 하는 봉황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과 왕을 매개해 주는 두 마리 동물이 있는데, 하나는 용이고 하나는 봉황인데, 이거는 실존하는 동물은 아니죠.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고대 사람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진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 중에서 오동나무를 한자로 쓰면 동자거든요. 오동나무 동자를 쓰는데, 오동나무 동자가 들어가는 이 한자가 들어가는 지명들이 있거든요. 오동나무 동자가 있는 지명에는 반드시 같이 같은 쌍으로 나오는 글자가 나오는 게 봉황 글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대구에 이제 만약에 동화사라는 절이 있다. 동화사. 오동나무 꽃이 활짝 핀 그런 어떤 절이에요. 동화사라는 절인데 거기에 뒤산 이름이 바로 봉황산이거든.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를 하고, 다음 주에는 37분에 제가 이 시험 시작을 이제 문을 열 테니까 여러분 다 들어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40분부터 시험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시험 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